안녕하세요. 전 32 나이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3세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고요. 아내하고는 꼴랑 1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따지고 보면 아내가 빠른 생일이라서 저하고 학년이 같거든요. 오빠, 우리 신혼여행 가서 당연히 커플룩을 입고 다닐 거지? 그럼 나 커플 남방 산다. 그렇게 하자.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 오빠 소리는 유지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니까 오빠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 오빤 내가 오빠라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전에도 그렇게 물어보더니 지금 또 물어보네. 아내하고 제가 겹치는 지인이 있었는데요. 전 그 지인하고 동갑 친구입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그 지인하고 학년이 같으니까 동갑 친구로 지내왔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처음부터 꼬박꼬박 오빠라고 불렀죠. 이게 굳이 싫다기보단 학년이 같은데 왜 오빠라고 하는지 그게 단순히 이해가 힘들었을 뿐이었거든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서 여자 입에서 오빠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 다 알아. 안 그런 척 가식 부려도 다 안 통해요. 오빠. 아니, 난 진짜로 오빠 소리가 계속 어색하게 들려서 그런 건데. 굳이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냥 마음대로 해. 제가 아니라고 해봤자 아내는 안 믿는 눈치였어요. 제가 아내하고 생일이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더욱 오빠 소리가 듣기 민망했던 것이었죠. 아내가 절 위해서 오빠 오빠 거렸던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오빠 소리를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었다는 건 결혼하고 난 뒤에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면서 나이가 더 어린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어려 보이려고 절대로 어디 가서 빠른 생일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고 출생 연도대로 나이를 말했던 아내였습니다. 다른 상대도 아니고 제 배우자인데 제가 그런 걸 얄밉게 느낄 필요도 없었고 그냥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넘길 수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던 사실 중에서 도저히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이 재혼으로 만나신 인연인 건 저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아내를 데리고서 장인어른과 재혼을 하셨던 건 말입니다. 재혼 과정이 신기하거나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의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결혼 상대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아무렇지 않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알게 된 계기는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순간이었답니다. 난 그때 새아빠가 산에서 조난당했던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괜히 등산은 무섭더라. 그랬어? 조난을 혹시 심하게 당하셨었나 봐. 말도 마, 전국에 뉴스까지 났었거든. 새아빠가 덩치도 엄청 큰데 그런 사람이 산에서 굴러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구조만 기다리면서 초췌해진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무서웠었는데 그렇게 덩치 좋고 평소에 산 잘 타는 남자도 조난을 당하면 큰일이 나는구나. 이걸 알게 돼서 내가 그 이후로는 등산은 쳐다도 안 보게 됐어.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연예인들이 해외에 가서 등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던 건데요. 굳이 거금 들여서 해외까지 나갔는데 고작 한다는 게 등산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다가 아내가 할 말이 많았는지 주절주절 오래 떠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새아빠 조난 사건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조난당했던 새아빠가 원래도 피부가 까만데 그때 고생했는지 이후로 더 거뭇거뭇해진 느낌이었다나 아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양쪽으로 갸웃갸웃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께서는 덩치가 좋다는 묘사와는 거리가 있으신 분이었고 피부도 밝은 편이셨어요.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활동적인 걸 즐기시는 분 같지도 않았고요. 근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장인어른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그렇게 들렸어? 그렇잖아. 장인어른 얘기는 전혀 안 들리던데? 그게 아니라, 나도 무슨 소리를 갑자기 떠든 건지 모르겠다. 옛날에 우리 친아빠가 그러셨던 거, 친아빠가 조난을 당했던 건가? 나 막 헷갈리고 그러네. 친아빠라니? 분명 당신 입에서 새아빠라는 소리가 몇 번이나 나왔었는데. 내가 그랬어? 그랬어.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 새아빠 얘기 맞지? 그리고 내가 아는 당신의 지금 새아빠 얘기가 아닌 거지? 지금의 장인어른 이전에 다른 분이 계셨던 거야? 제가 확신을 가진 건 아니었고 불현듯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어떤 가능성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어 아내를 떠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전곡을 찔린 건지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어색하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표정에서 다 티가 나고 있었어요. 특히나 눈빛이요. 눈빛이 그렇게 흔들리는 아내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한 번만 재혼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결혼 전에 그런 얘기 왜 안 해줬어? 알려줄 수 있는 기회는 많았잖아. 우리가 오래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던 순간들이 충분했었잖아. 말하는 걸 깜빡해서 그래.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깜빡해?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거야? 정말로 깜빡한 거야. 지금의 새아빠가 너무 익숙하고 적응된 지 오래라서 그랬어. 그리고 다른 새아빠가 이전에 계셨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그거 미리 밝혔으면 오빤 나하고 그럼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 진작에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이제서야 안 게 너무 분에 미치겠어? 그래서 나한테 추궁하는 거야, 오빠? 그런 거라면 나 진짜 오빠한테 인간적으로 실망이다. 전 아내가 그런 얘기를 안 밝혔던 게 놀랍기도 했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표출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펄쩍 뛰면서 오히려 절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득볼 게 없는 상황에서 설왕설래를 더 이어가고 싶지 않았고 제가 배려심이 부족했다는 말을 건네며 사실상 사과를 해줬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대화였어요. 그런데 아내의 옛날 새아빠, 그러니까 장모님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7년 정도였다는 걸 알고 나니까 솔직히 왠지 찜찜한 기분이 안 사라지더군요. 7년이면 솔직히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 치고는 절대 긴 기간도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러한 과거를 알고 나니까 장모님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차피 모녀 사이가 돈독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장모님의 간섭을 받을 일도 솔직히 없으니 그냥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나? 그래봤자 제가 장모님을 어색해하고 말고 그럴 일도 없었죠. 장모님하고 아내는 만났다 하면 무조건 티격태격하는 사이였거든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티격태격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과의 재혼이 장모님에겐 세 번째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이전의 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5개월 정도 됐던 시기였죠. 장모님의 생신이 있었는데요. 선물을 뭘로 드릴까 고민이었고 아내하고 상의를 해본 끝에 스카프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봄 나들이 다니실 때 요긴하게 꾸미시라고 말이에요. 정확히 스카프로 꼭 찍어서 지정을 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장모님께선 대략 그런 선물이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주신 바 있었어요. 하필이면 화장품을 새로 장만한 지 얼마 안 됐지 뭐니. 내가 곧 생일이라 그때 선물로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던 거지. 생일 선물로 비싼 영양크림 세트 사달라고 했으면 될 일인데 이번에 새로 장만 다 해서 진짜로 화장품은 필요가 없고 날씨 풀리고 좋아지면 외출할 때 휘뚜루마뚜루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그런 거라면 쓸모있고 좋을 것 같다. 가만 보니 장모님께서 걸치는 외투 종류는 꽤 있으신 듯 했거든요. 그래서 스카프로 정했고 백화점 가서 아내가 직접 고르고 골랐습니다. 전 이왕이면 고급스럽게 포장을 잘 해주는 브랜드에서 선택하라고 조언을 해줬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내가 최종으로 구입을 해온 제품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주 괜찮은 듯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이 가지고 있다가 처가에 방문할 때 드렸거든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포장을 확인하시고 좋아하셨던 장모님께서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시자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야? 꽃무늬 분홍색? 왜? 엄마 분홍색 좋아하잖아. 야, 넌 날 뭘로 보고 이러니? 이런 거 할마씨들이나 아는 거야. 매장 직원한테 추천받아서 고른 건데? 엄마, 그거 비싼 거야.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봄에는 밝고 해사한 게 최고인데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그래, 밝고 해사한 게 최고지. 그래서 내 옷장이 봄옷이 죄다 밝고 해사하잖니. 근데 이것까지 그래버리면 어떻게 하고 다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눈에 띄는 걸 어떻게 하고 다녀? 이런 건 얼굴 칙칙한 할마씨들이나 하고 다니는 건데. 되게 할마씨 거리네. 엄마도 사실상 할마씨 맞거든. 엄마가 마냥 아줌마인 줄 알아? 그냥 할마씨라고 생각해. 뭐라고?
아유, 그랬구나. 네가 날 질투한 거였어. 그래, 지금 네가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알겠네. 내가 너무 멋쟁이로 잘 입고 다니는 거 그 꼴 보기 싫어서 네가 일부러 나한테 할마씨들이나 하는 걸로 골라다 준 거구나? 엄마, 미쳤어? 내가 왜 엄마를 질투해? 그럴 거 없다. 네가 나한테 경쟁의식 있는 거, 질투하는 거 이미 어차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대화의 방향이 어디로 튀는 걸까 싶어서 눈앞이 아득해졌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당돌하고 톡톡 튀는 아내의 성격은 필시 장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막상막하였어요. 엄마야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서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는 엄마가 나를 질투하는 거겠지. 지난달 내 생일 때 얘기해볼까? 난 그냥 다른 선물은 필요 없으니까 용돈 정도면 좋겠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도 엄만 굳이 나한테 립스틱 사줬잖아. 일부러 나 못생기게 보였으면 싶어서 어두운 색깔 립스틱 사준 거지? 근데 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돌았니? 그 립스틱 신상이야. 샤넬 신상 립스틱. 네가 하도 입술 맨날 똑같은 색깔만 칠하고 다니길래 너 생각해서 내가 일부러 고급스러운 색깔로 골라준 거였거든? 썩은 고추장 색깔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가 고급스러워? 너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바로 그런 거야. 네가 색깔을 여태 잘못 칠하고 다닌 거지. 꽃무늬 분홍 스카프도 엄마한테 어울리는데 밝은 색 옷 많다고 해봤자 어두운 잠바도 있잖아. 아, 거기다가 스카프하고 다니면 되겠네. 그리고 밝은 색 옷에 분홍 스카프 하면 그게 어때서? 같이 밝으면 더 해사야겠지. 엄마는 어디 가서 묻히는 것보다 튀는 걸 어차피 좋아하잖아? 주목받으면 좋은 일 아니야? 그리고 할마씨들이 하는 거 아니고 요새 드라마 새로 촬영 중인 여배우가 하는 스카프야.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결제할 때 매장 직원이 그랬어. 이 브랜드 꽃무늬 스카프가 드라마 협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엄마가 괜히 트집 잡는 거지. 난 객관적으로 선물 잘 골라준 거 맞는데 싶은데?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할마씨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 걸 골라온 건 변함이 없어. 네가 일부러 그런 거 내가 다 알거든. 세상 사람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이거사. 계속 헛소리 주장하고 싶으면 해. 근데 엄마가 사준 썩은 고추장 립스틱보단 꽃무늬 분홍 스카프가 나은 것만 알아도. 네 얼굴엔 그 색깔이 맞다니까. 아유, 너는 뷰티라는 거를 몰라. 뭐, 뷰티? 내가 뷰티 모른다고? 엄마는 뷰티를 영어로 적을 줄이나 아셔? 한글 맞춤법도 맨날 몰라서 틀리면서 무슨 놈의 뷰티 타령이야? 창피 진짜. 너 지금 말 다 했어? 야! 발끈하신 장모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적어도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립스틱의 색깔보단 더욱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이쯤 하고 제발 진정하라면서 제가 아내를 말리기 시작했을 때 장모님이 씩씩거리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춤법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왜 해? 너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어먹여 살리고 키운 거야. 넌 내 덕분에 대학까지 간 건데 내 덕에 대학 나온 것도 모르고 너 정말 배은망덕하다. 참나, 누가 들으면 엄마가 나 대신 공부하고 시험까지 쳐준 줄 알겠어? 다른 부모들도 똑같이 다 해주는 것 가지고 왜 그래? 뭐 그런 걸로 생색을 내? 다 해주기는 누가 다 해준다고 그러니? 그 정도는 못 해주는 부모 세상에 널렸거든. 너 정도면 부모복 좋은 거야 이거사. 나만 봐도 그렇지. 나도 그런 거 해주는 부모를 못 만나서 고등학교도 못 나왔지. 그래, 나 가방끈 짧아서 맞춤법도 틀리고 영어도 잘 모르면서 폰만 잡는다. 응? 그래서 어쩔래? 너 참 잘났다. 너 키우려고 그 오만 고생을 다 했던 내가 불쌍하다. 응?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엄마가 번 건 아니잖아. 정확히는 엄마의 남자들, 나의 새아빠들이 번 거였지. 대체 엄마가 벌면 뭐 그렇게 많이 벌었다고 그래? 웃겨 정말. 웃기는 건 너야. 돈 버는 남자? 그런 남자 만나는 것도 능력이거든. 그것도 엄연히 노력이고 노동이야 이거사. 아유, 진짜 이게 그냥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못하는 소리가 없어.
분노에 차신 장모님께선 받으신 스카프로 아내의 입을 묶어버리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내는 썩은 고추장 색깔의 립스틱으로 장모님의 입술을 칠해주고 싶다며 맞받아쳤고요. 이러한 단면만 봐도 설명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장모님과 아내는 바로 이런 모녀 관계였어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기진맥진했고 스카프와 함께 선물로 준비한 상품권 봉투를 장모님께 드리며 이것도 거절당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장모님께선 상품권 봉투를 받아서 안을 확인해 보시곤 기분이 좀 풀렸다는 표정을 지어주셨죠. 장모님과 아내가 서로에게 격한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장인어른께선 잽싸게 자리를 피하신 뒤였는데요. 그 행동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저였습니다. 나도 앞으로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면 말일 엄두를 내지 말고 무조건 자리를 피하는 게 답이려나? 그런 고민을 했었던 저였지만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가 보자 막상 특별한 때가 아니면 장모님과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됐었던 것이죠. 아, 참고로 장인어른께서도 재혼인지라 자식 둘을 데리고 장모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요. 전 그 두 사람과 인사를 기껏 나눠본 게 전부였고 이렇다 할 친분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재혼으로 한 가족이 된 그 두 사람과 아내가 서로 전혀 안 친했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그쪽과 친해야 저도 그럴 텐데 그게 전혀 아니었으니 저도 자연스레 그쪽과 연결이 안 됐습니다. 사실 그 두 사람과 아내는 안 친한 것을 넘어서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했고요. 아내의 의붓 형제들, 형님, 처형 이렇게 칭하고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아내가 형님하고는 4살 차이, 처형하고는 2살 차이였기 때문에 나이대만 보자면 서로 또래라서 잘 맞을 법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처형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고요. 그때 27살이었다고 하니까 일찍 사고를 치셨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27에 혼전 임신 결혼을 조금 이른 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 나이가 그 정도면 결혼하기에 이르다고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처형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걸 조롱했던 겁니다. 처형은 임신 사실을 빨리 아셨던 편이 아니었기에 다른 방법은 없었고 무조건 급한 결혼 진행밖엔 해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형은 원래 3년간 마음을 깊이 나누며 연애를 하셨던 바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너무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그걸 달래기 위해서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셨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고 마셨던 겁니다. 처형은 3년간 만나셨던 전 연인을 향한 미련을 채 거두지 못하신 상태이기도 했고요. 임신을 하시는 바람에 후다닥 결혼하시게 된 상대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죠. 그때 처형이 우울하고 힘드실 만했어요. 그러면서 처형을 아내가 실컷 조롱했다는 거예요. 속도 위반 결혼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많이 축하해 언니. 야, 너 미쳤어? 왜 사람 속을 긁어? 왜냐고? 이유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언니, 전에 우리 엄마한테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이혼까지 시키고 본인이 재혼을 한 희대의 불려시 못돼 처먹은 아줌마라고 그렇게 욕을 했었지? 우리 엄마한테 징그러울 만큼 불려시라고 욕을 하면서 가정 파탄범이라고 몰아가더니만 그랬던 대가 이렇게 받네. 인과응보 자업자득이야. 뭐라고? 인과응보 자업자득. 이런 미친. 야, 이 나쁜 년아. 그 애미의 그딸인 거 지금 티내니? 인성 박살난 거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네 엄마가 불려시짓 했던 거 맞잖아. 가정 있는 남자한테 접근한 거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불려시짓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이전부터 네 엄마랑 새아빠랑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은 왜 쏙 빼먹어?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 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우리 엄마가 가정 파탄범이야? 언니는 그냥 모든 걸 우리 엄마 탓으로 몰아가고 싶어 했던 것뿐이야. 자기 부모가 진작에 파탄난 관계였고 회복 불가능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었던 것뿐이잖아. 내 말 틀려? 아내가 쏘아붙이자 처형이 분노가 치밀어서 몸까지 떨었다고 하던데 차마 반박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셨던 그때 처형이 엄청 싫어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셨었대요. 장모님의 면전에 대고 가정 파탄범이라고 욕을 하셨었고요.
넘어간 장인어른도 잘못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에 있는 남자를 먼저 건드리고 꼬신 여자가 정신 나간 거니까 더 큰 잘못은 장모님한테 있다면서 엄청나게 수위 높은 비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형님은 조용히 한번 끼어드시면서 처형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비난은 참고 들으시라면서 장모님한테 그러셨다네요. 자식들 입장에선 이혼, 재혼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부분이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하셨다고요. 두 분이 가만히 넘어가기로 하신 이상 아내도 어쩔 도리가 없었고요. 하지만 처형은 장모님뿐만 아니라 그 딸인 아내한테도 이미 온갖 욕설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성격상 이를 갈면서 지금은 비록 참고 넘어가지만 언젠가 때가 오면 갚아주겠다고 다짐을 했었던 겁니다. 처형이 혼전 임신이라는 날벼락으로 갑자기 결혼하시게 되자 아주 옳았구나 싶어서 아내가 즐겁게 조롱을 날렸고요. 복수혈전이었죠. 아내의 신랄한 조롱에 처형은 그 속이 말도 아니었고 처형의 결혼식 날에 아내는 마음껏 비웃음을 발산했어요. 신부의 얼굴이 너무 어둡다 못해서 잔뜩 화를 참는 분위기인 것 같단 수근거림이 하객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게 돌았다는 후문이 있었고요. 처형이 번갯불에 콩 구워 드시듯 결혼을 하시고 나서 2년 후에 형님이 결혼을 하셨는데요. 그때 아내를 안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처형의 결혼식 날 그랬던 전적이 있었으니 형님이 그런 선택을 하신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아주 큰 행사잖아요. 그런 날에 아예 안 불렀다는 건 완전히 척을 지고 살자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아내는 그쪽과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내가 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형님과 처형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정도의 큰 행사는 앞으로 서로 참석하고 얼굴 비추자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아내의 결혼식엔 형님네, 처형네 모두 참석을 하셨었죠. 생긴 것도 보통이고 직업도 무난하고 가정 배경도 평범한 것 같고 남자 쪽이 아깝네. 그날 처형이 제 쪽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고요. 그땐 무슨 의도로 저러시는 건지 감이 안 잡혔었는데 처가의 사연을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아내가 실패 같은 결혼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자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멀쩡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에 처형은 저절로 한숨이 연달아 나오실 정도로 실망을 크게 하셨던 거예요. 처형은 결혼식 내내 초상집에 오신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었고요. 당신의 어린 두 딸들을 옆에 끼고 계셨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어린 아이들이 둘 다 공주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하얗고 아주 풍성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저런 걸 과연 착용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과하게 화려했던 분홍색 머리띠 둘 다 쓰고 있었죠.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차려입은 어린 자매의 모습은 아주 눈에 띄었고요. 처형 본인도 제법 화려하게 입으신 채였기 때문에 하객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자꾸만 갈 법했습니다. 요컨대 저희 집안에서 말이 나올 법했다는 얘기예요. 대관절 저 집구석은 당최 뭐하는 집구석이야? 오랜만에 뵙는 먼 친인척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쑥덕거리셨어요. 전 그냥 저 역시 영문을 모르는 척 했었죠. 처가 쪽이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만 꿈뻑였습니다. 그때까진 반 정도는 진짜 그게 본심이기도 했었고요. 하객 머릿수도 신부보단 신랑 측이 얼핏 보기에도 훨씬 많을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신부 측 하객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전 동창들,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지인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와주었었는데요.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죠. 반면에 아내는 하객으로 와준 동창이 2명이었나? 그랬고요. 직장 동료가 5명이었네요. 그리고 다른 지인들이 죄다 남자였습니다. 많지는 않았고 10명 이내였을 거예요. 그런데 동창도 아니었고 일적으로 만난 사이들도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아내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어떻게 죄다 남자들일 수가 있나요? 게다가 그중 몇 명은 결혼식 도중에 아련한 얼굴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남자들은 아내와 이성적으로 엮여있던 인연들이었어요. 전 연인들이라고 설명하면 가장 정답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건 보통 헤어진 전 연인의 결혼식을 보러 가는 일이 흔한가요?
아주 없는 일은 아니지만 절대 흔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몇 명씩이나 어떻게 결혼식장에 등장한단 말입니까?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러니 저희 집안에서 이러쿵저러쿵 결혼식 끝난 뒤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오빠, 우리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상한 일로 따지고 들면서 피곤하게 굴지 말자. 쓸모없는 싸움이 될 뿐이야. 난 우리 결혼 생활의 시작이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했으면 좋겠거든? 응? 오빠? 전 대체 그 하객들은 뭐였냐고 아내에게 따지듯 물었더랬죠. 하지만 아내는 신혼여행을 가면서 그딴 얘기를 하자는 건 싸우자는 의미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애교로 무말했고 억울하다는 표정과 말투는 덤이었어요. 그래서 전 좋게 좋게 생각하자며 스스로를 달래고 넘어갔던 것이었죠. 민망한 얘기지만 아내보다 제가 훨씬 더 아깝다고 저희 집안에선 그런 소리가 많았었어요. 제 지인들도 대놓고 그런 소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었지만 애들러 표현을 그렇게 좀 했었고요. 서로 집안이 수준 차이도 좀 있지 않냐고 그런 소리들까지 있었네요. 제가 집에서 막내예요. 위로 형 하나, 누나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위로 남매, 여자 형제가 하나씩 있는 건 아내하고 똑같네요. 저의 형이 무뚝뚝하지만 머리가 좋고 기본적으로 성실합니다. 어려서부터 형은 성격이 무뚝뚝했는데 그게 성인이 돼선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형이 반드시 성격 밝고 사교성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전부터 바라셨어요. 어머니한테서 그런 언지를 자꾸 받았었기 때문인지 형은 정말로 부침성 좋은 성격의 형수님과 결혼을 했답니다. 형은 중견기업을 다녀요. 그리고 형수님은 집안이 원래 식당을 해요. 전문대를 나오신 형수님은 취업을 하지 않으시고 그때 집안에서 식당을 2호점을 냈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바삐 일을 하며 사시다가 형을 만나서 결혼하신 것이었고요. 그때 형의 나이가 딱 30, 형수님은 28이었네요. 두 사람의 결혼 딱 1년 만에 저희 첫 조카가 탄생을 했었고요. 형수님은 둘째, 셋째를 낳으면서 계속 바쁘게 육아와 살림을 이어가셨고 식당에 나가서 일손을 보태기도 하셨죠. 형이 원체 무뚝뚝한 성격이기 때문에 누나가 옛날부터 부모님께 살갑게 잘하는 자식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는지 어머니하고 누나는 가끔 단짝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요. 공부를 보통으로 항상 했었던 누난 대학을 무난히 4년제로 나온 뒤에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을 다녔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소개로 매형을 만났고요. 매형 또한 평범한 중소기업 종사자였어요. 매형은 대학 때문에 상경하신 분이었고 본가는 머나먼 시골입니다. 그런데 집안이 시골에 땅을 꽤 가지고 있어요. 매형은 사형제 중에 셋째이신데요. 매형 빼고 다른 분들은 전부 그냥 시골 고향에 그대로 쭉 사십니다.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작게 가게를 하시고 두 분은 농사를 지으시죠. 일찍이 특수작물인가 하는 것에 뛰어드셔서 돈을 많이 버셨고요. 한마디로 매형은 집안에 든든한 구석이 많으신 분입니다. 누난 다달이 시골에서 오는 농작물 택배를 받았고요. 그런 걸 활용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나는 거의 부모님께 농작물을 나눠드리곤 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농사 지은 것들을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고요. 누나하고 매형은 아이를 하나만 낳았습니다. 우선 누나가 출산과 육아를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심정을 밝혔었는데 매형도 맞장구를 쳐주셨던 겁니다. 난 이미 조카들이 너무 많아서 별로 그렇게 애를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없어. 하나만 낳아도 충분할 것 같아. 더 솔직히 말하자면 아예 안 낳아도 그렇게 큰 상관 없어. 매형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누나가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첫 아이 아들 하나만 딱 낳아서 키워놓고요. 출산 이후에 누난 육아하고 살림하고 평일엔 아르바이트를 좀 다니고 그렇게 쭉 살았습니다. 매형이 외벌이를 했지만 딱히 형편이 쪼들릴 건 없었으니까요. 제 위로 형이랑 누나 둘 다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워낙 잘 살고 있었으니 막내인 전 결혼이 전혀 급하지 않았습니다. 30 나이가 딱 됐을 때도 결혼에 관련해서 마음이 전혀 조급하지 않았으며 부모님 또한 절 향해서 때 되면 알아서 가겠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계셔줬네요. 저희 부모님은 이렇다 할 특이한 점 없이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아버지 20대 후반, 어머니 2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만나셨고 1년 조금 넘게 연애하신 끝에 결혼까지 골인하셨고요.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오래 근속하시며 성실하고 끈기 있게 일을 다니셨고요.
처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셨던 전형적인 대한민국 가장의 모습에 가까우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내조에 힘쓰시며 양가 집안의 대소사를 바쁘게 다 챙겨오셨고요. 자식들을 키우는 와중에 살림에 보탬을 하려고 틈틈이 부업도 하셨었죠. 때가 되면 이사를 갔었고 저축이며 재테크 같은 것들도 왕도의 길을 걷는 것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좋게 표현을 해보자면 상당히 이상적인 가정이었죠. 그래서 더욱 처가의 모습 같은 게 저희 집안 사람들 눈엔 특이하게 비쳤던 듯 싶어요. 제가 아깝느니 뭐니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들 전 이미 아내와 결혼을 해버렸는데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은 신축 빌라였고요. 원래는 작은 아파트를 가장 먼저 떠올렸었는데요. 2차례나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었던 매물을 놓쳤어요. 매번 간발의 차이였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2차례를 놓친 이후엔 원하는 조건에 들어맞는 매물이 도저히 다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은 촉박해졌고 결국 일단 위치가 좋은 신축 빌라에 2년을 계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월세였고요. 대신에 집주인분과 상의를 잘 해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깎아서 다달이 나가는 현금 지출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답니다. 위치가 훌륭하다 보니까 일단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시작이 좋다고 생각했었죠. 오빠, 우리가 여기서 딱 2년만 살고 바로 아파트에 입주하기야? 그렇게 해야지. 그러려면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알아놔야겠다. 그치? 여기서 1년 채우면 그때부터 사실 아파트로 들어갈 준비에 돌입해야 할 것 같아. 맞아. 이전에도 부동산 잘 살펴보면서 틈틈이 알아보고 있자. 좋아. 아파트 알아보는 건 귀찮지도 않고 난 그냥 설레기만 하더라. 신축 빌라는 흠잡을 데 없이 좋은 곳이었지만 아내는 오매불망 아파트 생활을 노래할 따름이었죠. 20대 때 편하고 재밌게 연애 즐기다 30대 들어서 결혼 상대를 만난 뒤에 오래 안 끌고 결혼해서 위치 좋은 신축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본인은 처형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질투를 받고 있는데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에 입주까지 해버리면 그들은 배가 아파서 바닥을 구를 게 분명하다는 것이 아내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내 기분이 시원하고 좋을까? 이제 오빠가 우리 엄마의 진짜 재혼 횟수를 알게 됐으니까 터놓고 말을 해보는 건데 나 결혼해서 너무 잘 살면 우리 엄만 좋아하는 마음 반, 질투하는 마음 반 이렇게 된다? 혹시 어쩌면 내가 너무 잘 사는 모습 보고 질투가 심해져서 지금 새아빠 버리고 더 조건이 좋은 남자 찾으려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전 아내가 제잘거리는 내용이 진담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구분할 길이 없어서 남몰래 식은땀을 흘렸었죠. 저게 과연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맞을까 싶었고요. 아내의 명랑한 부부는 제 취향이었고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을 나와 꼭 그만큼 무난하게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점도 제 마음에 들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재미가 있었고 은근히 잘 통하는 구석도 많았죠. 겪어볼수록 알아갈수록 아내가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고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이면은 독특한 가정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그렇다고 해서 오붓한 신혼생활에 금이 갈 일은 없었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했던 때에도 아내하고 행복하게 자축을 했었고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살자며 각자 자기 반성을 곁들인 약속도 했었습니다. 그 무렵에 주변에선 저를 향해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던 걸 보면 서로 잘 만난 인연이었던 것 같으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제 아내를 안 좋게 생각했던 게 미안하다고 머쓱하다고 말을 해줬었네요. 솔직히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 집안에선 아내를 묘하게 완전히 신뢰하는 것은 힘들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그런 기운을 포착할 때마다 전 속으로 한숨을 쉬었더랬죠. 제 아내가 시한폭탄도 아닌데 아직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바라볼 건 뭐랍니까? 근데 황당한 건 저희 집안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겠는데 처가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쟤 왜 저게 아직까지도 아무 일이 없지? 이제 결혼한 지 1년 넘겼는데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잘 산다고? 부부관계도 멀쩡하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슬슬 파탄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짜증나.
이러다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아파트에도 잘만 들어가서 행복하게 애까지 낳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추석 명절 때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랑 아는 예정보다 처가에 일찍 도착을 했고 처형낸 꾸물거리시는 바람에 예정보다 출발이 늦어지셔서 딱 마주치고 말았어요.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 처형낸 이제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하시던 참이었고요. 기가 센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건넸고 가지고 온 명절 선물을 거들먹거리며 내려놨습니다. 처형은 얄미워 죽겠다는 눈빛이었고요. 아주 분위기가 머쓱했어요. 그럴 때면 이상하게 서로 죽이 잘 맞는 장모님과 아내는 팔짱을 끼면서 부엌으로 함께 향했고 명절 선물을 같이 풀어보자고 했죠. 전 아내 몰래 처형의 아이들한테 용돈을 찔러줬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고요. 그러는 바람에 아이들보다 먼저 형과 납 신발장에서 신발을 찾고 계셨던 처형의 짜증 섞인 중얼거림을 들어버렸던 겁니다. 제 시야엔 처형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제가 있는 줄 모르시고 중얼거리셨는데 아내가 여태 아무 사고도 안 치고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인 게 믿어지지 않으며 그래서 분하다고 하셨어요. 아내의 행복에 처형이 분함을 느끼는 게 어떤 건지 이젠 이해하게 된 저였지만 어째서 아내가 사고를 쳤을 거라고 예상하셨던 건지 그게 의문이었죠. 다들 아내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아내는 점차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원래는 아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신축 빌라 생활 1년을 채우면 그때부터 바쁘게 아파트를 알아보며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아내였어요. 그런데 1년이 됐건만 아파트 얘긴 오히려 더 조용해졌죠. 신중해진 것 같다고 전 생각했고요. 솔직히 아내는 언행이 나이보다 철없어 보일 때가 잦았는데 이젠 성숙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보람되기도 했고요. 일부러 아파트 얘기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속으로 빨리 아파트 알아보러 다니자고 나한테 보채고 싶지? 제가 어느 날 먼저 그렇게 운을 띄워봤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애교스럽게 투덜거리면서 당연하지라고 말을 해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니,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아내의 대답에 제가 내심 놀랐어요. 코끝이 약간 찡해지기도 했었고요. 기분 탓인지 전보다 급한 말투로 저를 향해 오빠 거리는 소리도 왠지 줄어든 듯 했습니다. 성숙한 변화 앞에서 전 누가 뭐라고 하든 아내와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저의 완벽한 오판이자 착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황당했던 날의 얘기를 해볼게요. 신축 빌라는 한 층에 3가구씩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 아주 가끔 옆집 남자와 마주치곤 했고요. 참고로 저희 부부가 빌라에서 살기 시작한 지 4개월 차에 이사를 왔었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면서 동시에 또래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굳이 아주 잠깐씩, 그것도 아주 잠깐만 마주치는데 나이를 물어볼 이유가 없었죠. 남자 혼자서 사는 직장인이라는 것 외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내한테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옆집은 나이가 찼는데 결혼은 아직인가 봐. 인상만 봐선 왠지 결혼해서 일찍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린 것처럼 생겼던데. 결혼 안 한 게 의외 같아. 그렇지 않아? 그런데 씻고 나와서 얼굴에 로션을 바르면서 제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대수롭지 않은 말투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혼했다던데? 결혼 안 한 게 아니고 이미 다녀왔대. 와, 정말? 이혼남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 어떻게 알았어? 어? 아니, 그게 들었어. 정말 우연히 그 2층에 사는 초등학생 애엄마들 있지. 그 엄마들이 빌라 입구에서 그런 대화 나누더라고. 아, 그래? 역시 아줌마들 정보통이란 무섭네. 이미 그분들한테 옆집은 다 조사를 당했나 봐. 그렇지. 원래 애엄마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옆집이 이혼남이었다는 거지? 야, 그랬구나.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 요즘 세상에 이혼이 큰 흠은 아니니까 살다 보면 새로운 인연 만날지도 몰라. 이혼 사실을 듣고 나니까 옆집이 갑자기 안쓰럽게 느껴져서 새로운 인연을 잘 만나셨으면 싶고 막 그런 바람이 드네. 잘 사셨으면 좋겠네. 제가 그런 얘기를 떠들었을 때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야 했어요. 그랬다면 뭔가 낌새를 포착해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했었고 그때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났던 시점에야 사건이 터져서 모든 걸 알게 됐던 저였네요. 평범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지런히 출근 준비를 마쳤고 평소보다 조금 이르게 집을 나섰어요. 제가 씻고 있을 때 나갔고요. 전 옷을 입으면서 왠지 모르게 옆집이 좀 소란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여태 없었기에 희한하다고 여기면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바로 그때였어요. 제 뒤쪽에서 옆집 현관문이 벌컥 열렸고 반사적으로 제가 돌아보자 머리가 뜯겨 산발이 된 아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죽을 뻔했어.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이 상황이 뭔지 가늠도 안 됐어요. 출근한다고 아까 나갔던 아내가 왜 옆집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머리가 산발인 건 고사하고 엉엉 우는 얼굴엔 코피 자국이 있었어요. 블라우스에도 코피가 뚝뚝 떨어진 흔적이 있더군요. 순간적으로 전 제 아내가 출근하다가 옆집 남자에게 붙잡혀서 봉변당했다고 여겼어요.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서 당장 열려있는 옆집 문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러자마자 보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나가 죽어 이 새끼야.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진짜 사람 죽일 셈이야? 손에 든 골프채부터 내려놔. 제발. 여보, 성현이 엄마. 입 닥쳐. 그 더러운 주둥이로 애 이름 부르지 마. 너 죽이고 옆집 년도 죽일 거야. 오늘 다 뒤져봐라. 응? 일단 너부터 황천길 보내줄게. 옆집 남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골프채를 든 여자를 어떻게든 진정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었어요. 전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일단 그 여자를 막아야 할 것 같아서 다가갔는데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누가 말리려고 드니까 더 날뛰더라고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 이제야 좀 정신이 드는지 당황해서 망연자실한 아내의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오해하지 말고 내 얘기부터 들어줘야 돼. 응? 알았지? 아내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저에게 말했을 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그러자 골프채를 바닥에 집어던진 여자가 이렇게 외치더군요. 오해? 무슨 놈의 오해? 바람 피울 거 다 피워놓고는 오해? 이 인간하고 둘이 나란히 직장에 연차내놓고 오늘 놀러 가려고 했잖아. 근데 무슨 오해? 어디 드러나 보자. 무슨 오해인데? 그 여자가 말을 하다 보니 더 열받는지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전 중간에서 막았습니다. 막으면서 눈물이 막 차오르더군요. 아내가 옆집 남자와 바람을 피워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잔 옆집 남자의 아내였고요. 옆집 남자의 직장 문제와 자식들 학교 문제가 동시에 겹쳐서 잠깐 따로 떨어져 사는 중이었습니다. 자식은 2명이었는데 둘 다 초등학생이었고요. 옆집 남잔 아내에게 본인이 이혼남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바람을 피웠습니다. 전 못 봤었지만 그간 몇 차례 여자는 반찬을 챙겨주고 청소를 해줄 겸 이 빌라에 들렀대요. 혹시라도 그 여자를 다른 이웃들이 마주칠 수 있으니 옆집 남잔 본인을 미혼남이 아닌 이혼남이라고 말을 해서 여러 문제로 이혼한 전처가 가끔 방문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미리 철저하게 방비를 해놨던 겁니다. 실상은 전혀 이혼이 아니었고요. 여자의 예민한 육감을 피할 수는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꼬리가 밟혔습니다. 집안에 녹음기를 몇 대 여자가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걸렸고요. 금요일 날 같이 반차를 내고 나들이를 가기로 한 계획까지 안 뒤에 여자가 이른 아침부터 현장을 급습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난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온갖 말로 날 꼬셔대니까 어쩔 수 없이 장단 맞춰주기 시작했던 게 점점 커진 거였어. 마음을 준 적은 없었어. 나한텐 오빠뿐이야.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어요. 앞으로 평생 저만 보며 낮은 자세로 살겠다고 했죠. 그 애처로운 모습에 전 흔들릴 뻔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듣지 않았다면 그랬겠죠. 같은 피해자끼리 나눌 건 나눠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 여자가 저한테 녹음 파일을 몇 개 보내줘서 들었어요. 정말 추잡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죠. 벽 하나를 두고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바람을 피우는 게 너무 짜릿하다고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옆집 남자가 아내한테 결혼 여러 번 하고 남자를 후리는 것에 도 같은 엄마를 닮아서 그 딸도 이렇게 요망한 거냐고 묻자 아내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면서 본인은 절대 한 사람한테 평생 정착하는 건 못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결혼한 몸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한 몸인 상대하고 바람을 피우는 게 흥분돼서 미칠 것 같다는 아내의 음성을 듣고 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구제불능을 두고 희망이 있다고 거대한 착각을 했었구나. 미련 없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이혼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더군요. 전 처가 식구들 말입니다. 옆집 유부남하고 바람 피워서 이혼? 그리고 그 와이프한테 걸려서 개같이 얻어터졌다고? 본인에게 아주 어울리는 결말 맞았네. 내가 이런 멋진 소식을 언니로서 널리 널리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바람 피운 게 딱 걸려서 이혼당한 얘기를 더욱 널리 퍼뜨리지 못해서 안달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전천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선 피를 잘못 물려받아서 이렇게 됐다며 모친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서로 불과 불이라서 양보가 없잖아요. 모녀가 결국엔 머리채까지 서로 잡아뜯고 싸우면서 난리도 아니었고 그 소란에 놀란 이웃들이 신고해서 경찰까지 왔었다는 후문을 들었네요. 다시 생각해도 놀라운 집구석입니다. 전천 소문이 하도 많이 퍼진 데다가 본인의 평소 행실도 좋지 못했기에 직장 내에서 온갖 눈초리와 압박을 받게 됐고 얼마 뒤에 퇴사를 했더라고요. 전 이혼하고 1년을 부모님 댁에서 지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그걸 강력히 원해서 따라왔죠. 가족들 덕분에 지난 상처를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네요. 생각해보면 가족들, 지인들 모두 전차와 그 집안을 안 좋게 봤었는데 그게 옳았었죠.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직감이 맞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걸 따르셨었는지 저처럼 무시했다가 된통 혼이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동생이 요즘은 이렇게 본인 사연을 보내는 채널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다가 제 얘기 한번 보내봅니다. 전 나름대로 해외파예요. 해외파라고 하기엔 외국에서 겨우 8살까지 살다 들어왔기에 반쪽짜리 해외파이긴 하지만요. 저희 아버지께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셨고 저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까지 이렇게 네 가족은 오래전 베트남에서 함께 살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한 기억뿐이에요. 아버지께선 커다란 리조트를 운영하셨는데 저희 가족의 숙소는 리조트 한켠에 위치해 있었죠. 정말 덥고 습하고 벌레도 많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로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고 해질녘쯤의 노을이 정말 눈부시게 예뻤던 곳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없었지만 연년생 동생이 있었기에 심심할 틈이 없었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리조트를 돌보시느라 바빴고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저와 동생은 매일같이 리조트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술래잡기, 숨바꼭질을 하고 놀았어요. 리조트 직원들은 모두 베트남 사람들이었는데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할 줄 알았고요. 손님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와 가장 친했던 직원은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머물던 집을 포함해 리조트 전체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청소부였는데 리조트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 한국어가 가장 능숙했어요. 항상 저와 여동생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고 시간이 날 때면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여러 간식들을 챙겨주기도 하고 저와 여동생 모두 그 직원을 아주 잘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매우 만족하며 지내던 저와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머니께선 베트남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습한 날씨와 틈만 나면 마주치는 벌레, 강한 햇볕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며 항상 툴툴대기 일쑤였고 매일같이 밖을 쏘다니는 저와 여동생에게 정신 사나우니 제발 집 안에만 있으라며 성질을 내시곤 했습니다. 동남아 음식을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요리사에게 한국 요리를 만들라 강요하시기도 했고요. 저희 가족의 음식을 만들어주던 요리사는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는데 태어나 한 번도 한식을 만들어 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으신 아주머니셨어요. 그러니 아주머니께서 어머니의 성화에 겨우겨우 미역국이나 김치찌개 같은 요리를 만들어 가져다 주시면 이 맛이 아니라면서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곤 하셨죠.
참다 못한 아버지께선 그렇게 한식이 좋으면 당신이 좀 만들어보라며 아주머니가 당신이 하도 부탁하니 애써 만들어주신 건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굴어야겠냐 한마디를 하셨고 어머니께선 기다리셨다는 듯이 본인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런 말싸움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고 결국 아버지께선 어머니의 한국행을 허락하셨어요. 다만 혼자서는 돌아갈 수 없고 저와 여동생을 데려가 돌보고 교육을 책임진다는 조건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선 몹시 기뻐하시며 캐리어에 짐을 싸셨어요. 콧노래를 부르시며 즐겁게 베트남을 떠날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와 여동생은 베트남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인 핏줄에 한국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저와 동생은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고 그닥 관심도 없었거든요. 매일 바다 앞을 뛰어다니고 처음 보는 작은 동물, 물고기를 만나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항상 즐거운 일뿐이었던 곳을 왜 떠나나 싶었거든요. 한국으로 가고 싶지 않다 떼를 쓰며 우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선 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분명 한국을 마음에 들어할 거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며 달래주셨습니다. 베트남을 떠나는 것 자체도 싫었지만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와 살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께선 저와 여동생에게 크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제 기억 속 어머니 모습은 항상 두껍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과 액세서리로 본인을 치장하고 남들 눈에 본인이 어떻게 비쳐 보일지, 어떻게 하면 본인이 가진 것을 더 자랑할 수 있을지 매사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좋아하고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했다니 어머니께서 얼마나 저희에게 관심이 없으셨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그렇게 저와 여동생 그리고 어머닌 셋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 어렸을 적이라 자세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춥다였어요. 제가 지내던 베트남 지역은 1년 내내 날씨가 몹시 따뜻했고 겨울이라고 부를 만한 기간이 없었어요. 물론 조금 쌀쌀해지긴 했지만 한국의 겨울처럼 눈이 펑펑 오거나 칼바람이 부는 일은 없었고 전 한국에 들어온 후 태어나 처음으로 눈이라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께선 한국이 베트남만큼이나 좋은 곳이다. 너희도 곧 적응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동생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언어와 문화였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었으니 처음 학교에 입학한 후에 친구를 사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게다가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한글을 접하고 주변에서 한국어를 듣고 사용해 온 아이들과 다르게 저와 여동생은 언어 능력도 조금 부족한 편이었고요. 햇볕에 잔뜩 그을려 어두운 피부에 한국말도 어눌한 저와 동생을 학교 친구들은 일명 튀기라며 놀렸고 너희 엄마도 동남아 사람이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모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서야 다문화를 존중하고 다른 인종을 비하하는 것이 금기처럼 여겨지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남아 혼혈 아이들에게 튀기라 부르며 놀리고 괴롭히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던 적이 있나요? 요즘 와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기에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동생은 혼혈은 아니었지만 어린아이들이 보기엔 꼭 그렇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셔도 친구들의 괴롭힘은 끊이질 않았고 그렇지 않아도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께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베트남으로 돌려보내달라 울며 떼를 썼습니다. 너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아야지. 그럼 후진 나라에 뭐하러 돌아가려고 그러니? 수준 맞는 애들하고 어울려야 너네도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어머니께선 정말 전형적인 공주님이었어요. 나이를 아무리 드셔도 소녀 시절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부잣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신 어머니께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고 결혼 후 바로 아버지를 따라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셨어요.
결혼 전엔 친정에서 친정 부모님의 수발을, 결혼 후엔 리조트에서 직원들의 수발을 받으며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온 후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안일과 요리를 해주시는 아주머니께서 집에 방문하셨고, 어머니께선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지 않고 매일 소파 위에 드러누워 홈쇼핑을 보시거나 친구들과 이리저리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어머니께선 살림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식들에게도 별 관심이 없으셨죠. 자식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하든 못하든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든 말든 어머니에겐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갔다가 사지 멀쩡히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다니는지에 대해 일말의 궁금증도 없어 보였죠. 어린 전 매일매일 베트남을 그리워했어요. 다정하신 아버지와 저를 잘 챙겨주던 직원 언니, 맛있는 음식들과 매일매일 즐거웠던 바다.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억은 흐릿해져 갔고 저와 여동생은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부족했던 언어 실력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이 되자 다른 아이들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하게 느껴졌던 한국 문화와 풍경도 6년여 시간이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방학마다 찾아갔던 베트남의 영향도 컸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저흰 베트남을 찾아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엔 어머니께서도 함께 오셨지만 언제부턴가 저희만 보내기 시작하셨죠. 그때부터 저와 여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리조트는 매번 방학에 방문할 때마다 점점 규모가 커졌고 화려해졌어요. 방문객이 많이 늘고 있었고 덩달아 아버지께서도 많이 바빠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어머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겨울 방학의 마지막 날 밤 잠에 들기 전에 지나가듯 얘기를 꺼내셨어요. 처음 너희 엄마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너희를 엄마 손에 떠맡겨선 안 되겠다면서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동생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맞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선 아버지와 이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는 나랑 아빠 중에 누구 따라갈래?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엄만 바빠. 같이 산다고 해도 잘 챙겨줄 여유 없어. 혼자서 지내야 돼. 저와 여동생은 모두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제발 본인과 함께 가자고 사정사정을 해도 고민해볼 상황에 따라오지 말라는 티를 대놓고 내시니 선택은 당연히 한 가지뿐이었죠. 그렇게 어머니와의 짧은 한국 생활이 끝났고 저와 여동생은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외동아들이셨어요. 그것도 조부모님께서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귀중한 늦둥이 장손이라고 하셨죠. 그래서인지 할머니께선 저와 여동생을 몹시 환영해 주셨고 딸들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된 후로 저와 여동생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됐어요. 어머니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고민이 생겼을 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자도 생기게 됐거든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저와 여동생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뭐든 다 해주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과일 하나조차 직접 깎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할머니께서는 매 끼니를 본인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셨죠.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해주셨던 음식도 물론 맛있었지만 할머니께서 저희를 위해 직접 만들어주시는 음식은 훨씬 맛이 좋았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특히 좋아했던 건 할머니의 떡볶이였어요.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 떡볶이들처럼 자극적이고 매콤한 맛과는 거리가 멀었고 달달한 고추장 베이스의 옛날 시장 떡볶이 맛이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그 떡볶이가 생각이 나요. 찐득하고 두꺼운 쌀떡과 통으로 숭덩숭덩 썰어낸 파가 푹 익혀져 있던 할머니의 떡볶이가요. 할머니께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정말 하늘이 무너져라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건 아버지께서 생각보다 돈을 더 잘 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베트남의 리조트는 정말 크고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엔 아버지께서 부자라는 사실을 체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와 여동생은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어머니께 쉽사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용돈도 받지 못했어요. 물론 고급 아파트에서 가정부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긴 했지만 어렸을 적엔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런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고 나서야 그런 상황이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선 생활비 명목으로 할머니께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조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도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고급 빌라였고요. 저와 동생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부 먹을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땐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경제관념이 조금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딱히 티를 내고 다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친구들은 제가 부유한 집 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나 가방들도 값비싼 것이고 항상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걸 보며 자연스럽게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스스로가 좀 경제관념이 없어 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야 곱게 자란 부잣집 딸이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절 안 이꼽게 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라 항상 반장 선거에 나갔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맞는 체육대회에 반 친구들과 함께 단체 티셔츠를 맞추기도 했고 참여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저로선 신청하지 않는 아이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그렇다는 판단을 내렸고 반장이었기에 충분히 그 아이들에게 단체 티셔츠를 사줄 만한 명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주제 넘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묻지도 않고 한 선행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마음에서 좋은 의도를 하고자 한 일이더라도요. 당시 어렸던 전 제가 공짜로 티셔츠를 사주겠다는데 싫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반 아이들은 제 앞에선 역시 반장이야 하며 모두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잘 해결됐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에게 저에 대해 하고 다녔던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기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사람을 거지 취급하냐. 항상 성격 좋은 척 나대면서 돈 자랑하는 거 아니꼽다.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몹시 충격이었고 그 뒤로 성격이 조금 변하게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친절을 베푼다고 해서 그 친절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진 않는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지금에 와선 참 당연한 말이지만 어린 제겐 나름대로 큰 상처로 남았던 말입니다. 이전까진 매사에 적극적이고 나서길 좋아했던 성격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사람들과 두루두루 어울리지 않게 됐어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뒤로 조부모님과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동생에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동생 또한 굳이 먼저 어머니의 얘기를 묻지 않았고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지 않았고 어머니 또한 저희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님 두 분 다 저희의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조부모님께서 언제나 저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학창시절 내내 크게 빈자리를 느끼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께선 불륜을 저지르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시작해 몇 년간 수많은 남성들과 잦은 만남을 가지셨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만났던 남자들은 주로 젊은 나이에 반반한 외모를 가진 소위 말하는 호스트들이었어요. 속된 말로 말하자면 남자 꽃뱀들이었죠.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베트남에서 피땀 흘려 버신 돈으로 한국에서 젊은 남자들을 만나며 호의호식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자들에게 명품이며 차며 선물을 가져다 바치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혼을 하셨고 그래도 저와 여동생을 낳아주신 어머니기에 소송을 걸거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깔끔하게 끝맺음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아버지께 어머니께서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를 따라갈 건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죠. 유책 배우자였던 어머니께 양육권이 돌아갈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도 저희 양육에 그닥 관심이 없으셨을 거고요. 아버지께선 지금도 한국으로 어머니를 홀로 보낼 때부터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 결혼 전에도 바람 같은 여자였다. 너를 임신하게 돼서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처음부터 그 여잔 한 곳에 진득하게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옛날을 회상하시곤 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지금은 꼭 남남처럼 느껴지기에 마음속 깊이 어머니를 미워하고 있지 않아요. 어렸을 적에 헤어지기도 했고 헤어지기 이전에도 크게 친밀감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목표로 하던 서울의 대학에 입학하자 아버지께선 입학 선물로 학교 근처에 저 혼자 살 수 있는 오피스텔 하나를 제 명의로 구매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까진 집이 잘 살든 못 살든 같은 교실 아래서 같은 교복 입고 같은 급식을 먹으며 구분 없이 두루두루 어울려 놀았지만 대학생이 되니까 자연스레 생활 수준과 경제 습관이 비슷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대학교에 들어와 만난 친구들은 다들 저와 같이 집안이 넉넉하고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친구들과 매일같이 어울려 놀다 보니 점점 씀씀이가 커지게 됐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여유롭지 않게 살아본 적이 없었고 스스로의 노력 없이 모든 걸 얻었으니 당시에 전 경제관념이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돈이 소중한 줄 몰랐죠. 옷이며 가방이며 명품을 마음껏 구매했고 조금이라도 질리면 옷장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여동생도 저와 마찬가지였고 저와 여동생의 취미는 아버지의 카드로 주말마다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토록 싫어하던 어머니의 면모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딱히 취업이 급하지 않았으니 아버지 돈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더 배우고 싶거나 흥미가 생기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도전해보고 공부해보며 지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들은 바리스타 일일 수업에 흥미가 동해 커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후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개인 카페를 하나 열게 됐습니다. 그저 커피가 좋아서 시작한 카페였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리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관광지에 위치한 2층 규모의 카페라 그런지 손님이 꽤 많았고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 어렸을 적처럼 마냥 책임감 없이 좋아하는 것만 하며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쇼핑도 점점 안 하게 됐고 땀 흘려 수익을 내다 보니 돈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번 커진 씀씀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하기보단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복지나 급료를 다른 곳들보다 더 챙겨주려고 했어요. 재료도 무조건 최고급으로만 썼고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고객 한 명 한 명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진상 손님이 와서 컴플레인을 걸어도 그냥 다시 만들어주라고 했고요. 애초에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시작한 사업도 아니었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곳이 되길 바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손님이 늘어갔고 카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을 타고 붐비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 규모로는 매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 고민 끝에 확장 겸 내부 수리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됐고 그때 만난 것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의 사장이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돈을 아낄 생각이 없었기에 제가 생각하는 느낌을 적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문의했는데 비용은 상관없으니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해달라는 제 요청에 타 업체들에선 말도 안 되는 견적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이었겠죠. 그렇지만 남편 회사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뽑아온 견적서를 보니 좋은 재료를 쓰면서도 최대한 낭비 없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계획해서 만들어온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됐고 공사 기간 동안 여러 번 만나고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면서 서로에게 자연스레 호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남편보단 제가 더 적극적으로 들이댔던 것 같아요. 남편은 외동 아들이었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힘들게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 없이 뛰어놀 나이부터 철이 일찍 들어 어려운 집안 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아득바득 정말 알뜰살뜰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타입이었죠. 당시 제 눈엔 그런 남편이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만나며 남편 덕에 경제관념도 많이 잡히게 됐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면 참 든든하고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몹시 작은 규모였고 공사도 자주 맡은 편이 아니었기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외모가 특출나게 잘났다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지만 전 그냥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결혼은 다들 미쳐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쳤었던 거죠. 그놈의 콩깍지가 뭐라고. 그때는 남편이 뭘 하든 상관없이 다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한 후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외동 아들의 어렸을 적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착한 아들이어서인지 어머니께선 남편을 아끼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어딨니? 너 정말 남자 잘 만난 거다. 솔직히 마음 같아선 장가 안 보내고 그냥 평생 내가 데리고 살고 싶을 정도야. 돈 잘 벌고 외모 잘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사람은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우리 아들 봐라. 인성 되지, 능력 되지, 배포 크지. 대성할 사람인데 아직 빛을 못 본 것뿐이라니까. 당시 전 남편에게 푹 빠져있기도 했고 처음 뵙는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게 질문을 하시거나 절 배려해 주시기는커녕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얘기만 하시는 시어머니께 한마디 불만 없이 장단을 다 맞춰드렸죠. 남편은 민망해하며 우리 엄마가 좀 극성이다. 외동 아들이라 그런 거니 네가 이해해달라며 얘기를 건넸고요. 전 그런 남편에게 내 눈에도 멋있는데 직접 낳아 키우신 어머니는 얼마나 멋있겠냐며 시어머니 말씀 전부 이해간다. 괜찮다 답해줬어요. 시댁에선 집이라든가 혼수를 지원해 주실 형편이 전혀 아니었기에 자연스레 신혼집과 혼수 모두 제 쪽에서 준비하게 됐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제게 지원해 주신 것이었죠. 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몹시 기뻐하시며 신혼집으로 넓은 아파트를 사주셨고 남편에겐 차까지 선물해 주셨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께도 예단을 엄청나게 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이런 것들 해온다고 내가 뭐 너한테 고맙다, 아쉬운 소리 할 줄 알았냐 하시면서도 예단을 거절하시지 않고 받아가실 건 다 받아가셨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 때 바로 결혼을 뒤엎거나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긴 했어요. 전 어렸을 적부터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고급스럽고 휘황찬란한 호텔에서 꽃장식을 예쁘게 해놓고 식을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선 쓸데없이 너무 사치스럽다. 도대체 꽃장식 같은 걸 왜 해야 하냐. 동네 식장에서 하든 호텔 식장에서 하든 결혼식은 다 똑같은 거다. 필요 없는 곳에 돈 쓰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저축이나 해라 핀잔을 주셨어요.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당연히 유럽이나 하와이 등 휴양지 쪽으로 오래 다녀올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선 신혼여행은 당연히 제주도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국 사람이 한국 관광지를 사랑해야지 어딜 외국으로 나가냐. 너 외국 살다 와서 그런 거냐. 그러면 안 된다. 애국을 해야 된다. 여행 한 번에 매국 놀아도 된 것 마냥 구셨고 매사에 참견이 너무 심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께 왜 그러시냐 하시면서도 제게는 옛날 분이니까 네가 이해를 좀 해달라. 그리고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꼭 고급 호텔에서 결혼을 해야 하냐. 식장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 돈으로 더 좋은 혼수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은근슬쩍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게다가 신혼여행지도 본인은 영어도 못하고 비행기도 오래 타기 싫다면서 제주도 아니면 동남아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 베트남 리조트로 가자는 얘기도 했어요. 말로는 장인어른 모시고 휴가 보내면 얼마나 좋냐 아버지를 위하는 척 했지만 딱 봐도 신혼여행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식장이며 신혼여행에 들어가는 돈 다 내가 낼 테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냐, 본인은 진짜 동남아가 더 좋다 열을 냈지만 막상 유럽으로 신혼여행 떠나선 그 누구보다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제가 멀미를 더했으면 더했지 아주 멀쩡해 보였고요. 처음엔 남편이 매사 아껴 쓰고 알뜰살뜰 사는 게 참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유난처럼 느껴지긴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지독한 짠돌이었어요. 장을 보러 나가도 100원, 200원을 아껴 썼고 구멍이 난 속옷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입었습니다. 정 그런 남편에게 내가 사줄 테니 제발 그 속옷이며 양말이며 다 가져다 버려라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아직 멀쩡한 것들을 왜 버리냐며 달아서 해질 때까지 알아서 잘 입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진 본인이 본인 물건 아낀다는데 그렇다 쳤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제 행동이며 물건에까지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끝마다 저에게 부잣집 딸이라 그런가 개념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경제 개념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할 땐 전혀 사치가 아닌 소비도 전부 사치로 치부해버리고 절 몰아세웠습니다. 적어도 사치라고 한다면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 한 끼에 몇십만 원씩 하는 오마카세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겨울을 맞아 새로운 패딩을 사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에게 좋은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모두 쓸데없는 소비라며 혀를 찼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내가 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왕 사는 김에 오래 쓸 수 있게 좋은 브랜드의 옷으로 사는 게 그렇게 문제냐.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반가워서 비싼 밥 한번 대접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아깝다는 말을 달고 사냐 따졌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역시 부잣집 공주라 그런가 일반인들의 생각을 이해 못한다며 항상 비꼬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언제나 입이 마르고 닳도록 남편만 칭찬하기 바쁘셨고 전 매번 잔소리와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애가 부잣집 딸이라서 그런가 부잣집 딸이라 이런 걸 모르나 부잣집 딸이라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하나 그놈의 부잣집 딸 타령 부잣집 딸이라는 그 네 글자에 이골이 날 지경이었어요. 괜히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고 어차피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아서 열을 내기보단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니 시어머니께선 더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시곤 하셨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이 좋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앞으로 성공할 일만 남았다, 인성되지, 능력되지, 거기다 절약 정신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곧 대성할 거다. 너 결혼 한번 정말 잘한 거다.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전 세계를 뒤져봐도 없다며 침까지 튀기며 열변을 토하시는데 참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선 제게 넌 솔직히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면서 그러다 아버지 사업 망하면 너도 땅바닥에 나앉는 거 시간 문제다 그러니 돈 함부로 쓰지 말아라. 우리 아들 등골 빨아먹을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참 웃긴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등골 빨아먹는 건 제가 아니라 그렇게 잘났다는 시어머니 아들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남편 인테리어 사업은 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투자를 해주게 됐어요. 남편은 그 투자금으로 계약을 따내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시어머니께 아파트를 사줬더라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며 차, 게다가 본인 부모가 사는 집까지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면서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요. 그렇게 참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투자금이며 당신 차며 전부 다 내놔라. 우리 이제 갈라서자. 큰 소리를 치니 남편은 그제서야 태도를 싹 바꾸곤 갑자기 왜 그러냐. 내가 그동안 좀 심했다.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건 내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며 비위를 살살 맞추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에게 이혼 얘기에 대해 전해 들었는지 갑자기 우리 아가 하며 되지도 않는 칭찬들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 뒤로 한동안 두 사람은 제 앞에서 항상 비위 맞추기 바빴고 솔직히 그 모습이 그닥 믿음직스러워 보이진 않았어요. 사람이 어디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그렇지만 외국에 계시는 아버지께 이혼 소식을 알리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편 시댁인데 이 정도면 참고 살만하겠다 싶어서 결국 이혼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시냐 여쭤보니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름 아닌 이제 국내에도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강원도 쪽에 호텔형 펜션을 지어볼 생각인데 너네 남편이 인테리어 한다고 하지 않았냐. 계약을 남편한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아버지께서 먼저 제안을 해오셨어요. 굳이 거절할 것 없는 제안이긴 했죠.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제 생각에 그닥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겠지만 제가 처음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 이유도 남편의 성실함과 일에 대한 진지함을 보고였으니까요. 그렇게 오랜만에 아버지 저 남편 셋이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계약을 맺게 됐죠. 펜션 규모가 꽤 있었기에 100억 남짓한 금액의 큰 계약이었고 남편은 저와 아버지께 몹시 고마워하며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은 처음 해본다며 이 일을 꼭 성공시켜서 앞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말겠다 기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렇게 아이처럼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조금 뿌듯하긴 했어요. 그러다 사건이 터지게 됐죠.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퇴근 후 집에 도착했는데 대문 앞에 제 옷들이며 가방들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 같은 것에 담겨져 아무렇게나 나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에 들어섰더니 시어머니께서 미친 사람처럼 제 짐들을 마구잡이로 봉투에 넣고 계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기가 막혀서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냐 물으니 시어머니께서 너 마침 잘 왔다면서 빨리 짐 다 빼서 집에서 썩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집 비밀번호 남편이 알려준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저 몰래 집 왔다 갔다 드나드셨던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집 오겠다는데 왜 네 허락 맡아야 돼? 애미가 아들 집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아 참말 말고 빨리 와서 네 짐이나 싸. 제가 왜 짐을 싸야 되는데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그만두시고 나가세요. 아이고, 아니 이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너 아직 소식 못 들었니? 우리 아들 100억짜리 계약했단다. 그러니까 이제 너 같은 년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이거야. 내가 우리 아들 언젠간 대성할 거라고 했지. 네가 그깟 돈을 투자하면 얼마나 해줬다고. 응? 그동안 그렇게 유세를 떨었어. 아주 이혼하겠다 꼴값을 떠는 통에 비위 맞춰주느라 죽는 줄 알았네. 이제 너 같은 년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 입에서 쏟아지는 말에 정말 황당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제가 없는 틈을 타서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드나드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에 대한 불만을 전부 다 시어머니께 일러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앞에서는 불만 없는 척 저랑 결혼해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더니 카페 일 별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본인 밥도 안 차려주고 집안일이라곤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빨래며 청소며 하나도 못한다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하도 투정을 부려서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제가 출근하고 나면 집에 오셔서 청소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께서 제 집을 드나들었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나 소름 돋고 끔찍했어요. 제 앞에서는 사랑꾼인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뒤로는 시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내 일거수일투족 다 일러바치고 지들끼리 얼마나 내 욕을 했을까.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라는데 내가 진짜 미쳤었지. 저런 놈 뭐가 좋다고 아버지께 부탁까지 해가면서 일을 맡겨줬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 전화 걸어 오늘 계약한 거 취소해요. 저 이혼하려고요. 도저히 이런 콩가루 집안하고는 못 살겠어요. 말씀드렸고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마침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집 앞은 시어머니께서 꺼내놓으신 봉투와 제 물건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께선 통화 내용에 어안이 벙벙해진 채로 남편에게 너 어제 계약했다는 게 얘네 아빠랑 한 거였냐? 왜 미리 말 안 했냐?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아마 남편이 제 도움을 받은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시어머니께는 계약 상대에 대해 말을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물음에 조금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며 오늘 말하려고 했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물쩍 말을 돌렸습니다.
보면 모르겠어? 니네 엄마가 너 100억짜리 계약했으니까 나 같은 건 이제 필요 없댄다. 그래서 내 짐 싸서 나가라고 이렇게 손수 봉투에 담아주신 거란다. 참 웃기지 않니? 이 집도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건데 어딜 나가라고 해? 너 타고 다니는 차도 니네 엄마가 닳도록 매달고 다니는 그 명품 가방도 다 내가 사준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사람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욕심도 많고 앞뒤가 다를 수가 있어? 그래, 네 말대로 나 평생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생각도 짧고 경제관념도 없다. 그치만 너같이 앞뒤 다르게 살진 않아. 남이 베푼 도움에 고마워할 줄 알고 남한테 베풀 줄도 알고. 근데 넌 뭐야? 가진 거 개뿔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매일 불평 불만. 솔직히 내 덕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얻었어? 집이며 차며 재산이며 심지어 공사 계약이며. 근데 이걸로도 만족이 안 돼? 뒤에서 너네 엄마랑 둘이 나 씹어대느라 얼마나 즐거웠어?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하지 그랬어. 내 앞에선 그렇게 설설 기면서 다 맞춰주더니 뒤로는 어머니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러바치고 있었니? 정말 한심하다. 그 나이 먹고 내가 당신 같은 인간 뭐가 좋아서 내 젊음이랑 돈 낭비하며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당장 이 봉투에 네 짐 싸서 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오늘부터 우린 완전히 남남이야. 계약은 당연히 취소고. 제 말에 남편은 방방 뛰면서 시어머니께 당장 사과하라고 난리였고 시어머니께선 그제서야 자기가 뭔가를 오해했던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지난 세월 정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너무 들떠가지고 실수를 했다. 이제 와서 계약 다시 하려면 시간도 없고 공사의 차질도 생기고 그럴 텐데 한 번만 눈 감아달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 참견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죽은 듯이 살 테니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주라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저번에도 그러셨는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이야 어떻게든 상황 모면하려고 눈물 연기하면서 싹싹 빌겠지만 또 변할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한 번은 실수여도 두 번은 실수가 아니죠. 저랑 그쪽 아들 이혼시키고 평소에 그렇게 찾으시던 경제관념 있고 알뜰살뜰 한 푼 두 푼 아껴 쓰는 며느리 들여가지고 잘 사시면 되겠네요. 제 말에 아니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모자가 쌍으로 얼굴에 철판 깔고 싹싹 비는데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물건들 전부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이 봉투에 그대로 짐 다 싸서 나가라. 지금 안 챙겨가면 그냥 다 가져다 버릴 테니까 좋게 말할 때 챙기는 게 좋을 거다 말했어요. 남편은 절대 짐 못 산다. 이렇게는 이혼 못하겠다 버티더니 제가 진짜로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버릴 기세니까 그제서야 봉투에 담긴 제 물건을 빼내고 하나씩 본인 물건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갈 테니 진정되면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 너란 인간이랑 다시 얘기할 생각 추호도 없고 얼굴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다. 이혼 서류 보내면 도장이나 찍어보내라고 말하고 그대로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카페도 찾아오고 집도 찾아오고 별 난리를 다 치더니 제가 너무 단호해 보였는지 나중엔 마음을 돌리기보단 뭐라도 더 뜯어내려고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당연히 집이며 차며 전부 제가 결혼할 때 해왔던 것들이고 결혼 후에 같이 일해서 번 돈은 거의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거 택도 없었고 시어머니의 자택 무단 침입 등 모든 상황이 제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상황이었죠. 뭔가를 뜯어내기는커녕 잘못하면 위자료까지 엄청 물 것 같아 보이니 나중엔 또 그냥 조용히 이혼해 줄 테니 제발 위자료만은 안 내게 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래도 한땐 결혼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 그만 보고 싶다고 하고 그런 푼돈 받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그냥 위자료는 받지 않고 합의 이혼을 해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그동안 남편 사업에 지원해 주었던 돈들은 다 돌려받을 생각이었어요. 지금 있는 회사 건물도 다 빼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도 그대로 내놔라. 위자료는 안 받아도 그것들은 다 돌려받아야겠다 말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이렇게 급하게 회사 건물을 빼면 당장 어디로 가라는 거냐 우는 소리를 하는 남편에게 내가 신경 써줄 바는 아닌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짐 안 빼면 무단 점거로 고소를 할 테니 알아서 해 하고 답해주곤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기일에 맞춰 짐은 다 뺐지만 투자금은 돌려주기 어려울 것 같다. 법적으로도 투자 금액은 회수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따져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기가 찼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제가 투자금이라며 해준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네 말대로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지. 근데 그건 내 투자금이 적절한 곳에 잘 사용됐을 때 얘기 아니니? 너 내가 준 돈 회사에 쓴 거 아니고 니네 엄마 집 구해준 거 다 알고 있어. 그거 명백한 사기 아니야? 내 투자금으로 딴짓한 거잖아. 사기죄로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 소송하기 전에 빚내서라도 원금 그대로 내 통장에 입금해놔. 어차피 내 돈이었으니 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 인맥이고 돈이고 다 동원해서 너 회사 망하게 하는 수가 있어. 생각 잘해. 남편은 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그걸 알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제발 시간을 좀 달라 빌기 시작했지만 전 더는 들어줄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만약 기일에 맞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말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는데 어찌저찌 기간에 맞춰서 계좌에 입금을 하긴 했더라고요. 아마 빚을 낸 거겠죠.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쪽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돈 들어갈 곳이 많다고 생각했을 테고 소송 결과도 절대 본인에게 유리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어찌됐든 돈을 어떻게 구해왔는지 제 알 바가 아니었고 요구했던 조건을 다 맞췄으니 저와 남편은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돌싱이 됐지만 전 아직 젊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없고 다시 시작하기에 능력도 있고 시간도 충분하고요. 다만 한동안은 혼자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운영하던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넘기고 아버지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호텔을 제가 맡아서 경영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아버지께서 직접 베트남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는데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이렇게 새로운 일도 시작됐으니 정말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새로운 시작인 저와는 다르게 아마 전 남편은 인생 내리막길이 시작됐겠죠. 빚이며 회사 건물이며 어떻게 해결했을진 전혀 모르겠네요. 이혼하고 한동안은 근황이 조금 궁금하긴 했지만 이제 별 생각 없어요. 평생 동안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헛된 욕심으로 뻥 차버린 기회를 떠올리며 지독한 후회 속에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번 일로 그쪽도 겪은 게 좀 있기야 하겠죠. 사람이라면요. 그렇지만 본성 어디 안 간다고 앞으로도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람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나요? 변할 사람이었다면 제가 처음 기회를 줬을 때 변하고도 남았겠죠. 어찌됐든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니 잘 감내하며 살길 바랍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여동생이 이 채널을 보고 있기에 재미있어 보여 물었더니 사람들이 본인 얘기 올리는 곳이라며 언니도 이런 거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하기에 사연을 쓰게 됐네요. 그닥 남한테 자랑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서도 어찌됐든 나름대로 속 시원하게 끝맺음 했으니 스스로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에 대해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겸 해서 적어봤습니다. 이제 호텔 정식으로 오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해 볼 생각이에요. 돌이켜보면 제가 부모 잘 만나 참 운 좋게 살아오긴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제게 주신 아버지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돌려받은 투자금은 전부 복지센터에 기부를 했어요. 애초에 남편에게 줄 때부터 제 손을 떠난 돈이라 생각했거든요. 제 새로운 인생 시작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전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기부가 부디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길 바라요.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들이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더 베풀고 더더욱 겸손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께 패 끼치지 않기 위해 일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여기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